종합 토론을 맡은 제주도 국문과 정했습니다. 오늘 난민 이주의 이슈로 푸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큰 주제로 6개의 훌륭한 논문과 그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본격적인 토론에 있어서 만담 비슷하게 좀 하자면은 이 중앙대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와 다문화문화 연구 공동 주최학술 대회만큼 이 두 연구소의 우위, 또 환대 자리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위와 환대가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걱정도 됩니다. 그 우위와 환대의 관점과 우리 이 학술대회 주제가 사실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막상 이제 여기 이 제목만 듣고 이게 제가 저작을 덜컥 맡았는데, 오늘 와서 이 발표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상당히 그 확산적이라고 얘기해야 할까, 원심력적이라고 얘기할까, 상당히 한 학과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사회학과, 철학과, 또 사학과 여러 가지, 또 문학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상당히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저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이 6개의 그 약간 원심력적인 힘을 난민 이주의 이슈로 푸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오늘의 본 제목에 조금 깔때기처럼 이렇게 귀착시킬 수 있도록 좀 요약을 하고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과 2는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김준표 선생님의 관광의 시선과 난민의 시선, 아마 후코의 시선의 권력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도래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의 시선과 여기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의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략의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타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타자를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우위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또 환대가 될 것인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도 좀 관심 있는 제주인의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주 난민의 탈주와 기환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습니다. 이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좀 잠깐 제가 훑어봤더니 이주와 난민을 이렇게 분전하지 않고 이주와 난민을 붙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이 좀 특색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난민의 법적인 지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또 이제 건너가신 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들의 어떤 구술 속에서 번심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외적으로 말하는 게 약간 번심과 바깥으로 말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토론 때 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좀 더 이야기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3은 여몽원기 티베트 불교와 범자기와라는,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발표였는데 불교를 좋아합니다만은 이 발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타자를 존중한다고 할 때 타자의 고유성이나 독특성 이런 것들을 인정한 채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가령 여기 논문에서도 보니까 문화적인 동일화를 피해서 어떤 고유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블리즘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이야기를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서 말하는 그 동일화에 걸려들지 않는 싱귤레러티로서의 어떤 고유성, 이것과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싱귤레러티로서의 고유성이 이 타자를 타자로 남겨둔 채 동일화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타자성 개념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렇게 이제 싱귤레리티를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 고유의 무엇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뭔가 문화적인 가능성을 닫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알터리티로서의 어떤 타자성과는 약간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랭프세시트와 다시 쓰기. 이 논문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이 그 장난감으로 뭐 사주셨는데 어떤 메모장인데요. 이게 밑에 뭐 고문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분지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고 바닥이 있고 그게 그 비닐이 씌어져 있어서 그 비닐 위에다가 글씨를 메모장처럼 글씨를 쓰게 되고 이게 옆으로 딱 하면은 비닐이 이게 그 글씨를 지우게 돼서 막대가 이게 글씨를 지우고 다시 펴게 되면은 새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난감을 어릴 적에 사주신 적이 있는데 이 팔랭프세시트 얘기하니까 이제 그 장난감이 문득 떠올랐고 아마도 이 여기 나오는 그 랭보나 끄노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계속 쓸 수 있다는 것, 지워지고 계속 쓸 수 있는데 밑에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앞에 썼던 것들이 이제 흔적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이 반복 가능성과 인용 가능성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텍스트가 생성되는데 우리가 타자성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타자애로의 생성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되는 것,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죠. 타자성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으로서의 개념으로서 이 발표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 인식 유형 고찰에 대한 발표도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귀신을 상당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발표자도 그렇고 토론자도 그렇고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귀신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이제 삼국유사 실록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삼국유사를 읽었을 때 귀신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사실은 그 중세적인 사고 방식은 근대적인 사고 방식과는 달라서 구분하지 않는 사고인데 이 구분하지 않는 사고 어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삶이니 죽음이 이렇게 나누고 인간이 동물이 이렇게 나누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는 것, 귀신이라는 지점에 남아있다는 데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타자성의 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최근에 본 영어 헤어질 결심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주 여성 노동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타자성의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아시아 영화 연구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히로인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다국적인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워지는 것은 한국 여성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논의가 더 복잡해질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가지 그 확산적인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타자성으로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께서 아마 더 아까 시간이 좀 미진해서 토론이 잘 안 된 부분은 좀 보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6개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주제 1 관광의 시선과 난민의 시선에 대한 보충 논의를 좀 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싶습니다. 혹시 발표자이신 김준표 선생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토론자 선생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세연 선생님. 지금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궁금한 점이든 또 뭐 불만 사항이든 뭐 아무거나 있습니다. 배고프시군요.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밀양 이주 난민의 탈주와 귀환에 대한 보충 토론을 진행할 거예요. 김진선 선생님. 네. 네네. 혹시 보충 논의가 필요하신가요?
예. 할 얘기를 하려면 뭐 주저리 한참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앞서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 거의 대부분 하긴 했는데요. 뭐 좀 아쉬워서 마이크를 잡긴 잡았습니다만 뭐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주 난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통은 이제 딱 구분을 해서 정규 이주자 그리고 이주 난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접근 말고 이주라고 하는 것과 난민이 이제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사는 것처럼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공동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면 난민에 대해서 좀 더 인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주에 대해서도 그런 난민화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즘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다듬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먼저 강진희 선생님. 예, 선생님 보면 밀항이라고 써놨잖아요. 밀항자. 밀항자를 이렇게 이주자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난민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개념으로 제시해 주신 이주를 긋고 난민으로 밀항자를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조선인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밀항자에 대한 그 일본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 인식 자체는 아주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일 조선인 자연이처럼 또 다른 형태로 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정들이 형성화되는데, 이랬을 때 이들을 그냥 이주자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난민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독특한 개념으로 이제 새롭게 어떤 난민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줄 긋고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밀항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왜 전통적인 국민국가에서는 밀항자를 제가 봤을 때는 난민보다도 훨씬 위험한 이런 어떤 존재들로 이제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항자는 밀항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밀항하기 전에 자기가 그곳에 살 수 없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이제 안위를 위해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난민 상황과 일치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밀항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이주라고 하는 건 복합 이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의 배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정규 이민자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범죄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렇게 한데 모이는 과정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항이라고 하는 행위나 밀항자를 이주자로 볼 거냐, 난민으로 볼 거냐라고 이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밀항자들이 이주자로서 굉장한 어떤 차별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주 난민의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이기 때문에 어떤 밀항의 방식을 통해서 이주해서 정착지를 찾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는 그렇게 난민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갔지만 거기에서 나의 삶이 굉장히 차별적이고 소수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이제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와 난민이라고 하는 게 구분짓기보다 오히려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인이치가 되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그걸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김준태 선생님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아니요, 네, 잠깐만요. 먼저 하시고. 먼저 네. 드릴까요? 네. 네. 김희택 선생님 먼저. 김희석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저희가 다문화 연구를 처음 할 때, 그때의 그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사실 이제 다문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주민, 그다음에 저기 지금 그 난민 대신에 다문화를 쓰면 저희 주제하고 딱 옛날 주제하고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다문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차부터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난민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근데 아까 이주하고도 좀 약간 흐려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강진구 교수님께서 옛날에 그럼 반다문화주의는 뭐냐? 다문화주의가 있는데 그럼 반다문화주의는 뭐냐라고 근데 지금 아마 다문화와 관련된 논문에서 그 강진구 선생님의 그 반다문화주의에 관련 논문이 인용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진구 선생님이 그런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유럽이나 뭐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반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문을 썼었는데 제 논문 중에서 전공도 아닌데 가장 인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거하고 이주라는 거가 반대말이 아니라면 반난민 혹은 아까 우리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민에 대한 아까 일본에 대해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밀항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난민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정서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좀 어떤 판단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에 대한 그런 것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 구분을 없애자, 난민과 이주의 구분을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경계를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좀 모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호함 안에서 이제 다시 보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는 있고요. 그게 뭐 정서적인 것하고 법적인 것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상당히 가까웠다가 겹쳤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싹 이제 멀어졌다가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자꾸 그랬지만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연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저기 아까 제 반다문화주의를 할 때 반다문화주의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나 뭐 한국 노동 이런 들 와서 막 난동을 피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비슷한. 근데 그것으로 가기 이전에 그 밑작업 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 제도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 그것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할 때 이제 이주를 같이 섞어서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서 하면 뭔가 좀 흐리게 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거를 개념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이주라고 하는 건 상위범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냥 뭐 전문적인 이민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개념적인 수준인데 이 개념적 수준에서 특히 범주로 다 묶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단들을 골라내어서 밀항이라고 규정하고 또는 불법임이라고 규정하고 이거는 담론적 차원에서 권력관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권력관계라고 하면 항상 일방적인 권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권력관계 내지는 담론적 투쟁 또는 누구의 표현으로 하면 담론을 둘러싼 헤게모니적 투쟁에서
반대되는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실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짓게 되면 오히려 좀 논의가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법적 정치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발표에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활발한 토론이어서 고맙습니다. 이주와 난민 사이 하이픈이 있으니까 상당히 낯선데 그 낯설이 가져오는 것 때문에 이제 논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주민, 난민 이 두 개의 담론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담론이 가지고 있는 특권성 같은 것들을 좀 모아시키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런 하이픈을 쓰신 거 아닐까 싶은데 또 그렇게 됐을 때 난민 안에 이미 이주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주 하이픈 난민이 붙이는 의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제 3의 염호원기 티베트 불교와 범자기화라는 그 논의는 강현정 선생님께서 그 김희양 선생님이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배웅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발표자가 없이 토론하는 것도 조금 김 빠지는 일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랭크세시스트와 다시 쓰기 이번에서 혹시 황민석 선생님 혹시 보완하실 논의가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아까 김희택 선생님께서 약간 미진한 것 같은 눈치였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오래간만에 팔랭크세스트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또 특히 다시 쓰기 이런 부분 주제를 가지고서 그 저의 전공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언어 비호하고 이쪽인데 교수님은 이제 문학 그 전공이시라 이제 이런 또 좀 되게 반가웠고 사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좀 되게 학문적으로 교조적인 이게 만약 번역어가 예를 들어서 주이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즐김이라고 누가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논문 쓰신 분은 황홀이라고 번역하시고 이런 그런 또 번역에 대한 교조적인 그런 얘기들 이거 책을 읽어봤니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뭐 특히 이제 여기 말씀하신 이제 팔랑크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즈네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한 권 있어요. 근데 책은 엄청 많이 쓰였거든요. 예술하고 뭐 이런 건데 아무도 번역에 대한 그런 욕심을 안 내셔서 그러니까 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쭙고 싶어서 이제 약간 뒤를 흐렸는데 그 뒤에 식사하면서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뒷풀이 자리가 기대가 되네요. 네, 혹시 좌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논의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세요? 아까 김진선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광진석 교수님한테 질문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김 선생님 그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난민 의식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성평등 의식, 여성 의식이 있어야 여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랑 같은 건데, 그래서 그 랭보가 아마 소개하셨던 글 중에 나는 타자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나의 타자 의식,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난민이 아닌 김진선, 김준표의 난민 의식, 뭐 이런 것이 나는 난민이다, 나는 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그게 그 우리 고민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될 건지, 나는 타자다라는 그 말이 나를 타자로 의식하거나 인식한 나의 타자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 the other. 근데 이 the other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랭보가 쓴 유명한 투시아의 편지라는 데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다 읽진 않았는데 뭐 나는 구리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19세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서구 사회의 어떤 교조적인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타성 개념, 이타성이 우리가 뭐 다른데 이익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어떤 이타성 개념에서 소위 말한다면은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주관주의라고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슈렉티비테 주관성 요걸 와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서면 또 여러 가지 문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시 쪽이고 좀 문학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주관점을 작품 속에서 찾긴 하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대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서구에서 다 받아들였느냐? 랭보가 살았던 프랑스의 19세기에서 그걸 촉발을 시켰는데 받아들였느냐? 이게 이제 아마 20세기의 프랑스 특히 신문학 쪽에서 초현실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면서 소위 문학 세계 속에서 잘 아시는 브루톤이라든지 뭐 여러 시에서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한다면은 자기를 타자화시킨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성 이거를 없애서 서구의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어떤 소위 자기중심 세계, 개인주의 세계를 삭제시킬,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려고.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소위 문학적 또는 문화적인 흐름들은 아주 굳건하게 남아 있으면서 랭브는 거기에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자, 아니죠. 칼막스는 세계를 바꾸자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그래서 그 자기가 타자화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프랑스로 밀티플리시테라고 그러는데 다양화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복수와 다양화가 되는 자기 주체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가 요즘에 사회 이론까지 너무 들어와서 저한테 꽂힌 거는 리피티션 반복하고 그 다음에 타자성인데 이 타자성이라고 하는 요즘에 포스트 휴머니티 이론이나 아니면 신인물론 같은 이론에서는 그 타자성이 나의 주체성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흔적으로 존재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라투르 같은 사람은 항상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좀 문학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과학자들은 너무나 이 인과성이 묶여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철학이나 사회론에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문학적인 걸 받아들면서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잡종, 혼종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문학 쪽 분야하고 사회 이론 분야하고 철학적 분야가 그 자체로 잡종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우연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의 텍스트를 좀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리피티션, 그 사람이 말한 리피티션은 문학적으로 다시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몸 자체 체험이 항상 반복인데 반복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를 재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혼종이고 이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은 항상 뭔가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반복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얘기할 때 바르트 얘기하면서 그 뭔가 반복 다시 쓰기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전통을 다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뭔가 변화시키는 거냐? 이런 것들을 르페브르는 아예 무화시키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실제로 문학이론이나 사회학이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얘기하는 건 뭐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잔존하는 것과 우세한 것과 그리고 출현하는 것 사이의 혼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느낌의 구조, 소위 말 필링 오브 스트럭처 필링을 만드는 걸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만약에 르페브르가 말하는 리피티션을 위치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상이죠. 일상이고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기존적인 질서가 재생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에서는 문학자가 시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에 있어서 자기를 없애고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에는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주체 의식은 그러니까 서브젝트라는 게 깔려 있고 그거가 이제 변형이 돼서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제가 길게 대답을 이게 저 논문 발표 주제에 바탕이 되긴 합니다만 이 랭보 이후에 그 특히 프랑스 문학에서 모더너티라는 개념, 소위 말하면 이걸 우리나라에서 가끔 근대성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걸 대부분 프랑스 문학 쪽에서 현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현대성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일상성 개념이 있죠. 프랑스는 그게 아주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밀접하게 같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기타 어떤 미학적 아니면 뭐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국한된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끊임없이 그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들이 19세기 중반부터 랭보가 1870년대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보들레르 이후부터 서서히 등장해서 20세기에 계속해서 지금 프랑스 문학 쪽이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서구에 있어 우리는 그게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경향들이. 물론 그것도 이제 분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코멘트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분야를 바라보고 꼭 이게 문학이라든지 이런 무기건조한 이쪽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엉리 르페브르라든가 혹은 뭐 그 보드리알 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실제가 아예 없는 상황이 실제 우리 몸에 이렇게 르페브르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의미작용, 의미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건데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이 기계를 이식하고 이런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맥클론 같은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키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없으면 글을 못 쓰니까 사실 이제 인간이 자동 제어 장치가 돼서 이 키보드를 만져서 글을 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키보드가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 인식적으로 몸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식의 인식적인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르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면서 모든 것들이 일상이 반복을 하면서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특히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경우에 되게 급진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원격 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주도까지 왜 가냐 그냥 줌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원격 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일상이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에서 사실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인식이 변화된 어떤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거고 이제 실제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그 포스트 휴먼을 추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학 기술은 여태까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아니지만 일종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다가왔거든요. 계속해서 담론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광고나 다큐멘터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그 과학 장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포스트 휴먼 논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쪽에 그 기술적인 낙관론이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고 있는 또는 호라이 같은 사람들은 사실 경계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그런 논의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시 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메디에이션이 몸에서 되니까 그런 제가 다시 우리 몸에 대한 게 해체, 이런 인식적인 해체를 통해서
좀 포스트 모더니즘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그 국면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술자리에서 좀 더 화장기를 공으로 먹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박수를 챙기신 것 같네요. 네, 혹시 더 이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다음 5번째 귀신인식 유형 고찰에 대한 진수연 선생님이 한번 보충하셔서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보충 없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너무 잘 조절해 주셔서 1등 공신이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이셨던 김성규 선생님 혹시 보충하실 내용?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한국유사랑 조선왕조실록은 성격이 너무 다른 책이고 이렇게 대비는 명확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보다 잘 아시겠지만 귀신 논쟁의 본격적인 시작은 고려말 조선 초에 성리학자들의 그 귀신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조선왕조실록은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이전에 그게 없는 거죠. 차라리 이렇다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귀라는 한자, 그러니까 귀신할 때 귀신 귀자, 귀라는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도화녀 비영량조가 나오는데 이게 도깨비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귀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죠. 이 귀라는 한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집합적인 기호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대부 지식인들이 한자를 통해서 표기를 하는데 우리 말에는 칭의가 다른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귀신도 있고 도깨비가 있고 또 모도 있고 하는데 그 각각의 한자가 없었을 때 그것을 통용해서 번역할 수 있는 표기할 수 있는 기호는 당시 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이걸 갈라서 봐야 되는, 칭의를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우귀신이나 구미호가 나오면 호귀라고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중국에서는 호정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 도깨비에 대한 도깨비를 한자 귀로 쓰는 용례는 조선 후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귀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라는 전제가 있을 텐데 그거 구분되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귀신과 욕망을 관련지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귀신은 욕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욕망과 억압이 동시에 작동하는 기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조선 전기 특히 수용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썼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수용이라는 건 당연히 조상 귀신이겠죠. 배제라는 건 원기. 여기 여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가제도, 사전제도 안에서 포함할 수 있는 귀신과 포함할 수 없는 귀신, 그러니까 성리학적 사전제도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방식을 해서는 귀신은 당대 사회가 억압된 자질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귀신을 통해서 결핍된 것을 욕망하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욕망과 억압이라는 두 자질이 어떠한 방식으로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예, 다른 답변은
없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신 걸로 제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타자와 관계에 관한 논의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강명주 선생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미진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결론을 세워나가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따로 하실 말씀 네, 저도 강병수 선생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내실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 영화가 이주 여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가 수사물인지 아니면 로맨스인지 모호한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중심을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층성 자체가 그 논리적 접근을 좀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이 송설애라는 여성 캐릭터의 뭐랄까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송설 캐릭터도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들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재현된 그 이주 여성으로서의 송설애의 어떤 캐릭터와 그리고 다문화 현실에서의 그 이주 여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결론 부분에 좀 언급을 해준다면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헤어질 결심에 대한 얘기도 좋고 논문에 대한 얘기도 좋고 발표자가 누구 켜졌어요. 김준편 선생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원장님께.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죠? 질문. 이제 삼국사기를 잘 읽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고, 진세의 발표에 대해서. 예, 저는 삼국사를 좀 많이 통독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혼란기가 됐을 때, 아니면 이제 국가를 처음 세우는 그 상황에 이런 이제 신성성이 담보되는 어떤 얘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말엽사나 여마선초 이렇게 끊어지는 그 시점이나 전쟁이 이제 큰 국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이제 그 일반인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삼국유사에서 얘기하는 이 서문의 그 제1에 나오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90쪽에 보면 뭐 이런 맨 마지막에 이런 스님이 쓴 것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의한데서 뭐 이런 표현이 그 서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뜻이 뭐냐면 중국의 신화의 출발이 사망오지에서 출발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삼국 또한 그러고 결국은 이제 고조선의 출발, 당구조선의 출발도 모두 다 신의한데서 비롯됐으므로 그것을 후퇴어 트집 잡을 이유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각기 나라는 다르지만 그 신비로운 얘기와 국가가 건설되는 데에 출발점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요. 신의한 그러니까 신성성이 담보되는 이야기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귀와 신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하긴 했는데 이 개념에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신성성이 담보된 어떤 개념 이 이련이 직접 쓰려고 했던 얘기의 근본적인 근거들을 먼저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꼭 굳이 귀신이로까지 끌고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 왕조실록 얘기하는 데서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그 왕조실록에 기록된 국가 제사가 있어요. 제사, 중서, 소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경중을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이렇게 딱 둬가지고 주제대가 다르고 그 희생이 다른데 이제 특히 이제 세종때가 되면 이 희생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흑우예요. 검은소를 제주도에서 키웠거든요. 그것이 국가에 이제 계속 1년에 몇 마리씩, 13마리씩, 14마리씩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처럼 국가에서 중시 여기는 대사, 중사, 소사의 개념들이 분명히 있고 그 희생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희생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예문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각주 35가 걸려 있는 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승과 저승도 아닌 이렇게 해버리면 종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묘에 모셔진 그 선조 왕들의 모습도 다 그렇게 비춰질 건데 이 예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종묘 그리고 이제 종묘와 사직에 재로 올리고 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병현 교수님 얘기 말씀 내가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고려사하고 왕조실록을 비교하기보다는 이거를 각각 따로 떼내서 그냥 완전 분리시켜 놓고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개념상으로는 제가 이병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한적인 것에 의미를 너무 이제 세분화시키면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개의 주제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눈에 탁 들어온 주제는 2개였어요. 하나는 범자기와 마당이고 하나는 이 상공유사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발표문. 예, 그렇게 봤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장 선생님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제 의견을 이제 피력하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고 우리 정창희 교수님이 더 궁금한 게 많아요. 전영준 교수님, 또 장창환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네, 5번째 주제로 회귀했는데 저도 4번째 주제로 회귀해서 반복 가능성에 대해서 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냥 6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아까 김준표 교수님 손 들으셨는데. 네.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있다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발표문을 쭉 읽으면서 떠오르고 다시 한번 복귀해본 영화에 대한 제 그 느낌은 그런 거였었거든요. 아까 이제 좀 타자를 주제로 얘기했을 때 해준이 계속 주도권을 잡아야 자기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이고 이 주체가 대상을 향한 욕망이든 사랑인지를 혼자 은밀하게 표현하든지 뭐하게 하든지 간에 근데 그 사실 설애인 경우에 타자가 대상이 나를 향한 주체를 향한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붕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바다 깊은 속에 나보고 그 핸드폰을 바다 깊은 속에 던지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말한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라져 버린 거고 그 설애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사라진 상황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타자가 주체를 대상의 주체를 사랑했다는 것을 네가 인식한 다음에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 너는
미결 사건으로서 남아있는 나를 두고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닌가라는 어쩌면 복수 같은 복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그 사랑으로 그런 이제 욕망으로 이걸 이제 그 놔둔 것이 아닐까. 두 번의 그 끊어진 영화의 그 두 번의 결말이 첫 번째 결말과 두 번째 결말이 그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체의 주도권과 주도성과 그다음에 타자로부터 이제 타자로부터 내가 타자로 인식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거나 뭔가를 해낼 수 있거나 하는 그 여지로서 읽을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다 영화를 한 2번 정도 더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시면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건지. 네, 우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그 주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욕망으로 놔뒀다는 게 굉장히 와닿아서 그쪽으로 한 번 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혜준이 이제 붕괴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 설애가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 혜준이 완전히 그 영화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3번을 사용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찰으로서 본인의 어떤 주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한 번 하고 이제 설애한테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한 번 하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다시 우리가 경찰이 되어버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설애 입장에서는 그 혜준이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정체성 자체를 모두 이제 놓고서 본인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좀 강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해주신 말씀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되게 감명이 깊어서 그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박재호 선생님 해주신 말씀, 이미화 선생님 해주신 말씀들을 제가 조금 더 녹여서 감독의 의도의 모호성에 휘둘리지 않고 저의 결말을 완성시켜 나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좌장을 맡고 있는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화에 미친 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마니아인데요. 사실 이 헤어질 결심에 대한 비밀을 제가 다 알고 제가 일기장에 다 적어놨는데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박찬욱 감독은 타자를 필요해요. 되게 타자를 필요로 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뭐 레비나스적인 타자를 노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제 기독교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타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탕의를 기용한 것도 사실은 언어 문제인 거죠. 여러 번역기가 나온다,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하는 것이 언어 문제인데 사실은 이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그 불온전한 그런 상태이긴 하나 뭔가 가다할 수 있는 진짜 뭐 목소리 이런 걸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 초반부에 사실은 취조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에는 2개의 길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는 사진으로 보여지는 길이고 그게 디제시스의 길이고 하나는 말로 설명하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아가씨에서도 목소리가 강조됐지만은 이 영화에서도 목소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힌트를 드리면 어떨까요? 네,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오늘 너무나 확산적인 이 6가지의 주제를 같이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중앙대와 제주대 여러 교수님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위와 환대의 연속이 이제 또 아마 이 자리가 끝나면 뒤풀이가 있을 테니까 진정한 우위와 환대는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예. 네, 오늘 학술대회는 이것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